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평범한 화가 지망생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가 아닙니다. 시대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기회주의가 만들어낸 역사의 비극이죠. 지금부터 그 끔찍한 권력 장악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군은 대폭 축소되어야 했고 수많은 군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히틀러 역시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지만 완전히 민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부의 정보 수집원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패전 후 독일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죠. 히틀러는 바로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생소한 정치 단체가 붉은 깃발을 내걸며 집회를 연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히틀러는 공산주의 조사 임무의 일환으로 이들의 모임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극우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고 곧바로 군대를 그만두고 당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놀라운 것은 히틀러의 웅변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선동가였죠.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런 재능 덕분에 그는 순식간에 당 내에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의 지도자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정당의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줄여서 나치당으로 말이에요. 그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집중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을 씻어내고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되찾자는 메시지였죠. 더 나아가 순수한 아리안족만이 진정한 독일인이며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펼쳤어요. 이런 주장들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비슷한 극우 정당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나치당에는 히틀러라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많은 정당들은 자신들만의 무력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나치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만의 사병 조직을 만들기로 했죠. 겉으로는 체육 동호회나 보안 요원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폭력 조직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후에 악명 높은 나치 돌격대 SA가 됩니다. 돌격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나치당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위협하고 공산주의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것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전직 군인들이 이 조직에 합류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독일 경제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패전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는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에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어요? 1919년에는 1달러가 4위 독일 마르크였는데 1923년에는 42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2억 마르크가 필요했죠. 사람들은 돈을 수레에 담고 다녀야 했고 지폐로 벽지를 바르거나 난로에 떼는 것이 더 경제적일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지폐 뭉치를 가지고 블록 쌓기 놀이를 했고 어른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십 킬로그램의 지폐를 지고 다녔습니다. 경제 붕괴로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자 프랑스가 화를 냈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의 핵심 공업지대인 루르 지역을 점령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배상금 대신 가져간 것이죠. 이 과정에서 130명의 독일인이 목숨을 잃었고 독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봤어요. 1923년 11월 그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했던 방식을 따라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고 지지자들과 함께 시내로 행진한 것이죠.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고
히틀러는 반역죄로 재판에 서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재판은 히틀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극우 성향이었거든요. 히틀러는 법정을 자신만의 연설 무대로 활용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독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파했죠. 결국 5년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9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오히려 호화로웠어요. 히틀러는 편안한 환경에서 책을 쓸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죠. 이때 쓴 책이 바로 나의 투쟁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히틀러의 이름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지지만 받고 있었어요. 1928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겨우 2.6%의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상황을 완전히 바꾼 것은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이었습니다. 미국이 독일에 빌려준 돈을 갑자기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경제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죠. 실업률이 치솟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헤맸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나치당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히틀러는 자신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나치당은 교묘한 선전 활동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죠. 유대인, 공산주의자, 외국인들이 독일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선전했어요. 민주주의는 실패했고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렸죠. 나치당의 선전 포스터는 온 독일을 뒤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인종차별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경제적 절망감이 도덕적 판단력을 마비시킨 것이죠.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나치당은 점점 세력을 키웠고 1932년에는 마침내 독일 의회 제1당이 되었어요.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1차 대전의 영웅 힌덴부르크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최대 정당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과격한 사상을 우려해 망설였지만 결국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죠. 주변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파펜이라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힌덴부르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되 제가 부총리를 맡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권력은 우리가 쥐고 히틀러는 그저 얼굴마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1933년 2월 30일 히틀러는 마침내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재자는 아니었어요.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다른 정당들도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월 27일 밤 독일 의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에요. 건물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화재가 나치당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했죠. 이를 핑계로 정치적 반대자들과 공산당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기본적인 시민권이 일시 정지되었고 경찰은 영장 없이도 누구든 체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강제 수용소인 다하우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완전한 권력을 장악할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는 의회의 모든 입법권을 자신에게 넘기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대파들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돌격대원들이 의회를 에워싸고 위협했죠.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려면 나치 돌격대원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어요.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고 히틀러는 총리가 된 지 불과 2달 만에 독재자가 되었어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나치 돌격대가 정규군의 역할까지 하려고 한 것이에요. 독일군 지휘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히틀러는 난폭한 돌격대보다는 훈련된 정규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1934년 6월 30일 밤 히틀러는 돌격대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돌격대 사령관 렘을 비롯해 200여 명이 살해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과거 자신을 비판했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까지 제거했죠. 이것이 바로 장검의 밤 사건입니다. 이 숙청으로 독일군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어요. 독일 사회는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갇혔죠. 모든 미디어는 나치당의 통제하에 들어갔어요. 라디오에서는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당 찬양 방송만 나왔고 신문들은 정부가 허용한 내용만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본격화되었어요. 그들의 사업은 보이콧당했고 시민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되었죠. 장애인들과 정신병 환자들도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어요. 나치는 이들을 생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소년들은 폭력적이고 광신적인 나치 신봉자로 키워졌어요. 소녀들은 순수한 아리안족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 교육받았죠. 일부는 임신한 채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나치식 경례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거부하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모든 사람이 히틀러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독일의 모든 조직이 나치화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종교단체, 심지어 취미 동호회까지도 나치당의 통제를 받아야 했어요. 어린 시절의 독일 민족주의 교육이 히틀러를 사로잡았고 극단적 반유대주의가 그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1차 대전 패전의 굴욕은 그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그를 권력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안일함도 한몫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광신도가 독일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곧 그의 침략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 과정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경제적 절망과 정치적 혼란이 극단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